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싱글맘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비밀을 이렇게 글로 적는다는 게 조금은 낯설지만 어쩌면 여기에라도 풀어놓아야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고아원에서 자랐던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탓에 자립심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사랑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더군요. 그의 이름은 민석. 회사에서 배려심 많고 듬직한 동료로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프로젝트 때문에 붙어 다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해 주었고 그의 미소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은 씨. 당신 덕분에 일이 참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의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이 힘들어 지치던 순간 그는 웃으며 말했죠. 좀 쉬엄쉬엄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그를 향한 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길이 자꾸 그를 찾았고 그의 목소리와 행동 하나하나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를 좋아하는 마음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커다란 꽃바구니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민석 씨 여자친구 정말 센스 있다. 라는 동료들의 말에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미 1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는 소문까지 회사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와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하려 할수록 그는 저를 더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다은 씨,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커피 한 잔 할 시간도 없어요? 아, 아니요. 일이 좀 많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민 상담을 하자며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몰차게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그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은 씨, 내가 여자친구만 없었다면 당신에게 고백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고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는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무너졌고 끝내지 못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를 고백했을 때 그는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다은 씨, 말도 안 돼. 병원부터 가야죠. 이건 해결해야 해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전화통화 중 그의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되었고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의 어머니는 유산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이라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길이겠지. 민석 씨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난 아이만 있으면 돼. 그러나 이런 생각이 저를 얼마나 속이고 있었는지는 결혼식 날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냉담한 태도와 형식적인 미소는 이미 모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식탁에는 신혼 분위기를 내려고 꽃 한 송이를 장식하고 아침 메뉴도 평소 그가 좋아한다던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식탁을 힐끗 보기만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은 됐어. 그냥 나가서 먹을게. 그의 말투는 너무도 형식적이었고 저는 그가 떠난 뒤 텅 빈 식탁을 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했으니 이제 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날의 차가운 공기는 집안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 후 민석은 집에서도 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제가 옆에 다가가 무언가를 물으면 늘 같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귀찮게 하지 마. 제가 말을 걸수록 그는 더 멀어지는 듯 보였고, 하루는 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대화도 없고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기만 한데.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했고 난 내 역할을 하고 있어. 당신은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 순간 그의 무관심한 표정과 말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민석의 냉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옷장을 뒤지며 화를 냈습니다. 내 셔츠 어디 갔어?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정말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저는 그의 비난을 들으며 셔츠를 찾아 건네주려 했지만 그가 제 옆을 지나치며 일부러 어깨를 밀치고 갔을 때 저는 균형을 잃고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고통에 저는 몸을 웅크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하고 출근했고 겨우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병문안을 와서도 냉담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지. 그의 말 한마디는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아 엉엉 울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유산 후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민석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옆에 놓인 낯선 여성의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안방 쪽에서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살짝 열린 틈 사이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이 나체로 뒤엉켜 있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숨이 막히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충격에 점심으로 먹었던 음식들이 역류하며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길가에 엎드려 모든 걸 개원했습니다. 그날 밤 정신없이 길을 걸으며 내내 되새겼습니다. 그는 대놓고 나를 모욕하고 있어. 내가 먼저 이혼을 꺼내도록 몰아가려는 게 분명해. 조금씩 상황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과거 결혼을 약속했던 혜린이었습니다. 혜린은 이후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집에 자주 들락거렸고 민석은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제게는 더는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끝내겠다고 다짐한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라고 말하자 그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뭔가 조소의 미소가 느껴졌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보였죠. 그리고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어머니에게 이혼 얘기를 내가 해. 그 순간 저는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제 결심은 또 한 번 뒤틀렸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고 간병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저를 찾아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좋아하잖아. 다은이 내가 돌봐주면 어머니가 훨씬 안정되실 거야.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응? 그의 말은 참 뻔뻔했지만 시어머니가 항상 저를 아껴주셨던 모습이 떠올라 결국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뒤 저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병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사실 그분은 민석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은아, 힘들 땐 언제든 나한테 말해라. 내가 내 부모라고 생각해.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분께 받은 따뜻함을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조금씩 정서적인 유대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직접 끓인 죽을 가져갔고 저녁에는 퇴근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도와드렸습니다. 병실을 밝은 꽃으로 꾸미거나 좋아하시던 라디오 방송을 틀어드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버텼을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실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면서 민석도 병실에 조금씩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병실에서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편은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석을 보며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다은이가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서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 같다. 병원에서도 다들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대한다고 칭찬하더라.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늘 거르던 그가 갑자기 같이 먹자며 밥상을 차리기도 했고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다은아, 어머니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지? 내가 너무 당신한테 미안해. 남편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정말 마음을 바꾼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러나 그의 변화는 점차 더 분명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와 함께 병실에 들러 시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저에게 직접 차를 건네며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당신을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전 여자친구 혜리는 민석이 이혼을 미루자 불만을 품고 결국 떠났고 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 즈음 시어머니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셨고 간병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제게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당신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지신 건 다 당신 덕분이야. 술자리에서 민석은 과거를 후회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다은아, 그동안 내가 너무 못났었어. 나도 참 한심한 인간이야. 그가 취한 채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그날 밤은 또 다른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이 행복과 안정을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이전보다 차분하고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아들 축구공 하나 사줘야지. 남편은 아이를 안고 웃으며 말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상처를 덮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저를 전부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다은 씨 맞죠?
낯선 목소리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민석 씨의 절친 진모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진모 얘기 좀 해요. 그리고 당신 아이, 내 손주인 거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모. 그의 이름은 제게 어두운 비밀과 연결된 이름이었습니다. 과거 남편 민석이 혜린과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며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시절, 저는 그의 절친인 진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진모는 제 혼란과 고통을 묵묵히 들어주며 끊임없이 저를 위로했고, 그의 곁은 절망 속에서도 잠시나마 숨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진모에게 의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모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로 남았습니다. 얼마 뒤 제가 진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금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진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신이 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 저는 결심했죠. 이 일은 영원히 묻어두겠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비밀은 절대 밝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진모의 아이를 민석의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에게 진심이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손주 돌려줘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잡아떼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진모 어머니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모가 사고 나기 전에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진모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손주를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미 유전자 검사 다 해봤는데 내 손주가 맞아요. 저는 급히 그녀를 만나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와 진모 씨의 일은 그날로 끝났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족은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져요. 하지만 진모 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손주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이는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돈까지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한 태도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상황은 점점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진모 씨의 어머니는 친자 확인 결과를 담은 서류를 들고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듣고 바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다은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아이가 진모의 아이라는 게 말이 돼?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 얘기를 들은 민석 씨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손을 들어 제 얼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당신은 나를 속이고 살았던 거잖아. 제 뺨은 뜨겁게 부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배신했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당신의 불륜은 괜찮고 나는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지 알아요? 나는 당신의 모든 잘못을 묻고 아이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신했다면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 이혼하자. 그의 마지막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와 아이가 그에게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혼 과정은 예상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아들을 철저히 외면했고 양육권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저에게 양육권을 허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난 날,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난 건 최악의 실수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지만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자신이었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인 척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그의 모습이 소름 끼칠 만큼 비열하고 역겨웠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흔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조그마한 집을 구해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고요한 곳이었지만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려오고 밤에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고 때론 불안했지만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맑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밝은 웃음소리는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삶을 살았고 버림받았으며 끝내 사랑도 잃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내 모든 것을 다해 지켜줄 거야. 그 다짐은 매일 아침 제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그 천진난만한 질문에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서로 너무 달랐어. 그래서 따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진한 얼굴로 다시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아팠지만 동시에 아이의 순수함이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만큼 얻은 것도 있다는 걸. 아들은 내게 모든 상처를 이겨낼 이유를 주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팔며 생계를 꾸렸고 틈틈이 손수 만든 소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시간이 날 때면 근처 숲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뭇가지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자신만의 세상을 꿈꾸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도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걸 잘 압니다. 모두가 상처받았고 모두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방법을 고민하고 꿈꿉니다. 우리 둘이 함께 걸어갈 길은 비록 쉽지 않겠지만 더 강하고 더 밝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